첫 번째 경기 요코하마 F 대 시미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리노스는 강등권에 위치하며 최근 전술 기조를 안정적으로 낮추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로페스는 타깃형 공격수로 결정력은 갖췄지만 이성과의 연계 미흡으로 고립되는 구간이 자주 발생한다. 얀 마테우스는 측면 돌파에 강점이 있지만 크로스 정확도와 연계 선택지 부족이 문제이며 아마노준도 전환 시 속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시미즈는 수비 안정에 초점을 둔 경기 운영을 펼치며 최근 실점은 줄였지만 공격 완성도는 떨어지는 흐름을 보인다. 이누이는 짧은 패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지만 공격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있으며 키타가와 역시 득점 포인트에서 기대치가 낮고, 특히 오른쪽 주전 풀백 키타즈메의 퇴장 결정으로 인해 측면 수비 조합이 불안한 상황이다. 요코하마는 무리하지 않고 수비적인 안정감을 우선으로 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미즈는 상대보다 우세하더라도 뾰족한 공격 전개 없이 소극적인 흐름을 이어갈 공산이 크고, 특히 측면 수비 결정으로 인한 전술 조정이 공격보다는 수비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경기 흐름 전체가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결국 두 팀 모두 확실한 승부수를 던지지 못한 채 무득점 혹은 1골 승부 끝 무승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비셀코베 대 가와사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비셀코베는 리그 순위는 낮지만 최근 홈 경기에서의 수비 집중력과 빠른 전환 전개에서 의미 있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아사카는 전방 압박과 볼 운반 모두에서 활약 가능성이 높고, 에리크는 제공권과 위치 선정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자원이며, 유로키는 측면에서의 컷신과 슈팅 타이밍이 뛰어나며 가와사키의 수비 사이드라인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유형이다. 가와사키는 점유율 중심의 운영과 이른 전개를 바탕으로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지만 최근 원정 경기에서 수비 불안과 실점 관리 실패가 반복되고 있고, 에리소는 마무리 능력은 뛰어나지만 고립되는 경우가 많고 이해나가는 노련하지만 속도 대응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마르시뉴는 순간 돌파는 가능하나 수비 전환 시 기복이 심하며 좌우 풀백 라인이 전방 라인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비셀코베는 리그 하위권이지만 최근 홈에서의 흐름과 전개 완성도가 분명히 개선되고 있으며 에리크를 중심으로 한 마무리 옵션이 뚜렷하며, 반면 가와사키는 원정에서 수비 조직력과 기동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서 볼을 점유하더라도 실속 없이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빠른 전개와 실전 마무리에서 앞서는 비셀코베가 반전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이다. 세 번째 경기 전북 현대 대 안산 그리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북은 K리그 1을 대표하는 강호로 콤파뉴를 중심으로 한 헤더 전개와 빠른 윙포워드 침투가 주요 패턴이며, 콤파뉴는 공중볼 경합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는 타겟형 스트라이커이며 전진우는 좌측에서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바탕으로 풀백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파고드는 유형이며, 송민규 역시 이선 침투와 중거리 슈팅 모두 능하며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연계에 참여하는 다재다능 자원이다. 안산은 4-1-4-1 포메이션으로 중원 밀집 수비를 시도하지만 양 풀백과 중앙 센터백 라인의 11대인 방어에서 불안함이 자주 노출되고 있고, 라파와 사라이바는 기술적으로 준수하지만 압박 회피와 후방 커버력이 부족하고 강수 잃은 활동량은 넓지만 수비 부담이 클 경우 영향력이 제한된다. 특히 손준석과 박시환은 측면 수비 커버 타이밍이 느리고 콤파뉴를 상대할 배수민과 장민준 역시 제공권에서 확실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전북 현대는 전진우의 측면 스피드, 콤파뉴의 제공권, 송민규의 세컨 침투까지 명확한 공격 루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산은 측면 수비 대응력과 제공권 수비 모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고, 결국 공격 루트 다양성과 체급의 차이를 바탕으로 전북 현대가 주도권을 잡고 무난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다. 네 번째 경기 김포FC 대 천안시티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김포는 300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비 안정과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득점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루이스는 볼키핑과 탈압박에 능하지만 득점 마무리에서는 기복이 있으며 다자움하는 활동 범위는 넓으나 전방 침투의 날카로움은 다소 떨어진다. 브루노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 가담이 가능하지만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플레이에는 한계가 있다. 천안은 전통적인 4-4-2 수비 블록을 형성하면서 라인 간격 유지를 통한 안정적 운영을 지향한다. 퉁가라는 피지컬 기반의 포스트 플레이는 가능하나 속도와 연계에서 다소 아쉬움을 보이며, 이정협은 마무리 능력은 있지만 기동성과 침투에서는 밀리는 경향이 있고, 펠리페는 중원에서 압박 가담이 좋으나 빌드업 속도를 높이기보단 수비 밸런스 유지에 집중하는 역할이다. 김포는 빌드업과 전환 템포가 느리고 천안은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도 득점 루트가 제한된 팀이며, 양팀 모두 패하지 않는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크며 공격 효율이 낮은 구조상 1대1 또는 0대0 무승부 흐름이 성립될 수 있는 경기다. 다섯 번째 경기 우라와 레드 대 교토상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라와는 홈에서 점유율 기반 운영을 시도하지만 마무리 효율과 압박 회피에서 반복적인 불안정성을 노출하고 있고, 마스오는 개인 돌파력은 갖췄지만 득점 기회 창출이 제한적이고, 사비우는 볼 운반 시 전방 연계가 단절되기 쉬운 스타일이며,
와타나베는 후방 빌드업 가담보다는 측면 연계 중심의 움직임이 많아 경기 전체를 리드하기엔 영향력이 제한된다. 교토는 강한 전방 압박과 속도 있는 좌우 전개로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무력화시키는 팀이며, 엘리아스는 제공권과 위치 선정이 탁월한 결정형 스트라이커이고, 툴리오는 유기적인 이선 침투로 슈팅 찬스를 자주 만든다. 요네모토는 경기 템포를 조율하며 빌드업 중심축 역할을 하며 좌우 공간 배분 능력도 뛰어난 핵심 자원이다. 우라와는 홈 2점을 앞세워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겠지만, 교토의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 구조 앞에서는 고립된 플레이가 반복될 수 있고, 교토는 템포 조율 능력과 공격 마무리 완성도에서 확실한 전술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수비 전환 시 커버 밸런스도 우라와보다 안정적이며, 결국 이 경기는 교토 퍼플 상가가 구조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6번째 경기 부천FC 대 제주유나이티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천은 3톱을 구성해 빠른 좌우 전환과 중거리 슈팅 시도를 기반으로 한 전개를 시도한다. 바사니는 수비 부담이 적은 상황에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측면 자원이며, 공민현은 침투보다는 위치 선정과 연계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고, 갈레고는 세컨볼 처리와 중원 연계는 준수하지만 전방 속도전에서는 다소 기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제주는 전통적인 4-3-3 구조 속에서 측면 전개와 남태희 중심의 탈압박 전환에 의존하는 전술을 펼친다. 유리 조나탄은 제공권과 침투 모두 갖춘 전방 자원이지만 최근 경기력에 기복이 있고, 남태희는 탈압박과 템포 조절에 강점이 있으나 활동 반경과 체력 부분에선 후반부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는 편이며, 유인수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이 좋지만 수비 전환에서의 커버 속도는 불안 요소다. 이 경기는 단순한 1-2부 간의 컵 대회가 아니다. 과거 부천 SK에서 제주로 연고 이전한 역사적 사건 이후 부천 팬들이 제주에 대한 불신과 감정적 거리감을 형성하며 만들어진 더비 매치고, 그만큼 양팀 모두 감정이 실린 경기에서 공격적 리스크를 크게 지기보단 집중력과 안정에 방점을 두는 전개를 펼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실점 회피와 수비 조직 유지에 초점이 맞춰지며 무승부 흐름이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다.